우리는 재무제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Financial Statement다 이런 말이 되죠. 궁극은 이 재무제표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수단이다. 어떤 수단? 일정한 뭐가 되느냐 실체 정보 제공의 수단. 이 개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무제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불러준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재무상태표다 그럴 때 BS와 이게 뭐가 되느냐 재무상태표다 이럴 때 BS 이건 기초와 이건 기말이란 말이야. 그리고 바로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건 기초의 재정상태 이건 기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죠. 이 2가지를 갖다 우리가 쭉 묶어서 바로 우리는 뭐가 되냐 재산법이라는 말. 이 재산법은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여기 재무제표에 나타난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말의 자본에다가 기초의 자본을 갖다가 빼줘라. 기초의 자본을 빼줘라. 그럼 우리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순이익이 나온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재산법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로 바로 좌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두면 이 2가지가 어떻게 변했지 해서 기말의 자본과 기초 자본을 대비하여 순이익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난 하나의 도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IS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손익법이라는 얘기가 되죠. 손익법. 이 손익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총수익에다가 총비용을 빼라. 총수익에다가 총비용을 빼라. 그럼 총수익에다가 총비용을 갖다 빼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순이익이란 말이야. 순이익. 그럼 이 2가지는 어떻죠? 같은 회사 같은 시점이라면 바로 재산법으로 구하는 거나 손익법으로 구하는 거나 결과는 어떻죠? 같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재무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산법과 손익법은 같다라는 대명제. 이 명제를 주기 위하여 BS를 양쪽에 두고 여기에 IS를 뒀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2가지가 주요 가장 중요한 뭐가 되냐 정보 제공의 수단인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의 바로 대들보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이다 할 때 주석은 바로 여러분 뒤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익을 갖다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주석은 자세한 설명을 갖다 나타내는 걸 주석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고 부속명세 쓰다가 IFRS가 되면서부터 잉여금 계산서 대신 주석이라는 말 모든 기업의 주요 사항을 알려주는 표 해서 바로 말로 된 표를 나타내는 게 주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이 주석은 근거는 뭐가 되냐 잉여금 계산서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잉여금 계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 난 순이익을 회사가 난 순이익이 있다 이럴 때 순이익을 어떻게 자르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보통 회사가 만약에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일단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주주에게 배당을 줘라.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배당을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이런 걸 배당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다가 법인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법인세. 바로 기업이 내는 세를 우리가 법인세를 내죠. 그럼 요거 2가지를 주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 여러 가지 법에 의하여 또는 정관에 의하여 가장 먼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상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우리가 잘라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법에 의하여 자르는 거 세 번째는 회사의 법인 정관에 의하여 자르는 거 네 번째는 잘라도 남는 미처분 분야마다 어떻게 잘랐느냐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걸 잉여금 계산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회사가 남긴 이익을 배당을 얼마 주고 법인세를 어떻게 주고 상법에 의하여 얼마를 보관하고 법에 의하여 어떻게 보관하고 정관에 의하여 어떻게 보관하고 그래도 남더라 이런 일람을 나타낸 표를 바로 우리가 중요한 잉여금 계산서다 또는 주석 내에는 이게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느냐 쉽게 이야기하여 현금 흐름표라는 말은 캐시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캐시 인프로 현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현금이 흘러나가는 캐시 아웃프로 이 2가지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아서 캐시 인프로와 아웃프로를 잡아놓고 이 캐시 인프로는 바로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란 말이야. 캐시 아웃프로는 돈이 빠져나가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얼마 나중에 남느냐 남는 게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어느 각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영업에서 투자에서 재무에서 각각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영업에서, 재무에서, 투자에서. 이 영역을 갖다 세 가지 영역을 갖다 구분하며 영업적인 부위, 재무적인 부위, 투자적인 부위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왔죠?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 빠져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 돈이 남았느냐 하는 걸 눈에 쉽게 보게끔 만들어준 걸 현금의 흐름표라고 얘기하고, 단지 여기는 영업적인 부위, 또 투자적인 부위, 또 여기는 재무적인 부위, 세 가지를 분리하며 캐시의 인프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 남느냐를 알려주는 일람표를 현금 흐름표라 부른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이야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자본 변동표는 바로 자본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본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시시각각으로 알려주는 변동표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바로 부기에서는, 장부를 만드는 데서는 이 5가지 표를 만들어서 바로 자기들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쓴 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주며 5가지가 주요한 바로 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BS와 IS, 재산법과 손익법. 이건 항상 같다. 이걸 갖다 여러분하고 쭉 오늘 배우는 기호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쭉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5가지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 5가지고, 대표는 BS, IS다. 여기에도 주석,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요 5가지가 바로 우리가 부기를 갖다 배우는 가장 모체가 되고, 이걸 어디 되죠? 공시에서 자기들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이 된다 하는 걸 재무제표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재무제표가 나올 때, 이런 재무제표가 될 때 우리가 인식하는 기준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자 이거죠. 이런 5가지를 우리가 배울 때 바로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5가지 표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을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그러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며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발생주의다. 우리는 현금주의의 반대가 발생주의입니다. 현금주의는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잡는 걸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생주의는 원인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꼭 돈을 기준점으로 잡다 보면 다 어디 됩니까?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지. 그러나 발생주의는 사건이 발생되면 무조건 그거는 기준을 잡는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수익과 비용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비용의 경우는 발생주의만 취하면 된다. 왜? 도덕성 때문에. 내가 근원이 발생됐다 그러면 무조건 돈은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남을 갖다 일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건 발생됐죠. 내가 돈 줘야 할 원인이 발생됐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떼먹으면 뭐 해야죠? 이런 걸 배울 수는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줘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 비용은 뭐죠? 발생만 되면 원인으로 잡는다 이겁니다. 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야. 줘야 돼. 근데 수익의 경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원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현금을 돌려받는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발생이 되고 실현이 돼야 돼. 돈을 받아야 돼. 이 2가지를 갖다 동시에 취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양쪽으로 봐서 비용과 수익에서 공통점이 뭐죠? 발생주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가 되냐? 현금주의의 반대인 발생주의 원칙을 기준해서 모든 장부를 적는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 교육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교육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나중에 왜 되느냐 그럼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외상으로 물건을 줬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일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빼먹힐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가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은 외상으로 물건을 갖다가 줬을 때는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이 생겼으면 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반드시 뭐가 되느냐? 나중에 대손이 생길 걸 생각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12월 31일 날 잡아둬야 된다. 왜? 떼먹힐 준비를 하라.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한다 한 말이 되고, 그다음 신뢰를 갖다 할 때는 반드시 측정 신뢰성 있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측정의 신뢰성이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 주석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제 주석은 뭐가 되느냐가 뭐 자연지 아주 어떤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줘라.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꼭 발생이 될 가능성을 갖다 기준적으로 둬서 항상 대손에 대한 충당금을 잡는다든가, 또는 나중에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가치 하락을 우리가 따져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12월 30일 날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측정 가능성의 신뢰성은 뭐가 되냐 이겁니다. 내가 제주도에 땅이 있는데 지금 소송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볼 때는 확률이 어느 정도로 승소가 될 확률, 피소가 될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사항을 부연적 설명을 자세히, 예를 들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하여 부연적 설명을 갖다가 자세히 적어주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소송이 붙었는데도 그냥 땅, 뭐 매도 이것만 적어놓으면 소송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BS 항목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여기는 자산이 적고 여기 부채 자본이 적죠. 여기 토지 예를 들어 300억이다. 그럼 이게 별표를 하고 이 300억에 대한 부연적 설명을 이 밑에 적어주는 거예요. 300억이어야 되는데 언제 구입했고 어떤 문제로 소송인데 승소의 확률은 얼마고 패소의 확률은 얼마며 얼마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적인 어떤 바의 효익이 발생할 걸 갖다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더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주석이라는 명목에 의하여 자세히 부연적 설명을 적어줘야만 재무제표가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기본 이 아까 5가지 재무제표는 이런 2가지의 가능성, 발생 가능성과 또 발생주의에 의해 모든 기록을 하고 또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게끔 자세히 재무제표 정보가 들어가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 여기까지가 되고,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이 5가지에 대하여 요점 정리로 BS는 어떤가, IS는 어떤가, 현금 흐름표는 어떤가, 그 다음에 자본 뭐 예를 들어 변동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첫 번째가 BS는 어떤가 하는 걸 요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BS는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한다. 이거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우리가 또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이 BS는 전에도 말했지만 차변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자산이지. 대변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채와 자본이지. 이런 걸 다 자세히 명세서를 나타내는 게 바로 BS다. 그런데 그 BS 표를 보면 바로 BS에서 이게 뭐가 되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지. 이 경제력의 원천이 어디니?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게 뭐가 되죠? BS 등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BS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거꾸로 부채를 이항하면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면 뭐가 되느냐? 남는 게 뭐죠? 자본만 남죠. 이 자본만 남을 때는 수식을 말하면 요 1식이나 2식이나 수학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표는 뭐를 나타내죠? BS 양식을 나타내지. 그렇기 때문에 BS 양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BS 등식이라고 불러죠. 그렇지만 요 BS 등식을 갖다 이항을 시키면 자본 이꼴 자본 그러고 나오면 이건 무슨 식이라고 하죠? 똑같은 식이지만 이걸 자본 등식이라고 불러준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요 1번의 식 요거는 BS 등식, 왜? BS 꼴을 나타내니까. 근데 만약에 부채를 갖다 이항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이 꼴 자본이라면 자본 등식이라고 불러준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요 2가지씩 BS 등식과 자본 등식이란 2가지 단지 이항했다 뿐이지, 여기는 바로 뭐냐? BS를 나타내는 거. 여기는 자본에 대하여 설명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달리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은 어떤 거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경제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경제력을 우리는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ability지. ability. 회사의 뭐가 되죠?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느냐? 이 자산이요. 그럼 이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
원가의 원칙과 시가의 원칙이란 두 가지가 있어. 역사적 원가란 말은 내가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땅을 살 때 얼마 돈 주고 샀죠? 이건 역사적 원가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원가는 바로 취득시 대가, 취득시 가격. 이 취득시 가격을 기준으로 아무리 땅값이 올라가도 샀을 때 지가 얼마 주고 샀느냐의 기준을 두고 쭉 계속 고잉한다면 역사적 원가라고 불러준다. 반면에 시가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시세가 올라갈 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뭐가 되느냐? 시세대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자산을 갖다 볼 때, 자, 역사적 원가로 기록할 거냐, 시가로 기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뢰성과,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목적에 뭐가 되느냐, 목적 적합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자, 목적 적합성이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자기를 과잉으로 표시하고 싶다, 이거지. 나 잘났어 그런 게 목적 적합이야. 반면에 나를 믿어줘 하는 말이 뭐가 되죠? 믿어줘 그러는 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신뢰성이란 말이야. 잘났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목적 적합성이야. 자기를 잘 표시하는 게 목적 적합이야. 그러면 자기를 믿어달라 이럴 때 신뢰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자산이지만 목적 적합성을 나타내려면 어느 쪽을 취해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시가. 왜? 시가가 현실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날 믿어줘 그러려면 쪽을 갖다 역점을 둔다면 역사적 원가. 자기가 샀을 때 가격이 얼마다. 그럼 이거는 뭐 올라가서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 바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목적 적합성에 역점을 둘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뢰성을 역점을 둔다 그러면 역사적 원가로 표시한다 그런 것도 앞에서 얘기했고, 이런 표를 BS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미 개정분류론 할 때 했던 내용들 가볍게 우리가 보며 정리를 하고, 이미 개정과목 할 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를 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정분류론 할 때 선생님이 차근차근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 복습한다 생각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건 바로 1년 이내 현금이 되면 유동, 1년 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비유동은 1년 후가 된다 이거죠. 1년 후에 현금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고 하죠? 유동과 비유동을 갖다 구분하는 중대한 이야기는 원리어룰이다. 원리어룰이란 말은 바로 1년 기준의 원칙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래서 1년 기준 원칙, 1년 내다 유동, 1년 후다 비유동.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원리어룰이라고 불러주고, 특히 유동 속에서도 당자는 즉각 현금이 되는 거. 즉각. 근데 재고는 팔아야 현금이 된다. 똑같이 1년이지만 즉각이냐 팔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이하여 우리가 되는 거. 그래, 판매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현금이 되는 거 당좌. 팔아야만 반드시 현금이 되는 거 재고. 둘 다 합하면 그래도 뭐가 됩니까? 1년 내기 때문에 유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투자는 타회사를 지배할 목적, 또는 아니면 뭐가 되냐? 이윤을 얻을 목적. 이런 때를 우리는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 지배하거나 이윤이라는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태가 있다, 유형이지.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물체가 없다,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무형이지. 대표적인 무형은 권리금, 영업권을 얘기하는 거죠. 영업권은 형태는 없지만 권리금을 준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도 유형도 무형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기타 비유동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투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고 성격을 두루두루 어디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우리는 기타 비유동이라고 불러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BS를 작성할 때 당좌가 1번, 재고가 2번, 유동 속에, 그 다음 투자가 3번, 유형이 4번, 무형이 5번, 기타가 6번, 1, 2, 3, 4, 5, 6으로 배열하는 걸 뭐라고 하죠? 유동성 배열이라고 우리가 말했어. 유동성 배열이다. 유동성이 바로 강한 것부터 배열한다 그래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지.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만 구분한다 그럴 땐 유동 비유동 구분이다 그랬죠. 유동과 비유동만 구분한다. 유동 비유동 구분.
이런 법을 썼어. 세 번째는 뭐냐? 아무 뭐 뒤죽박죽.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혼합이라고 얘기한다. 혼합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을 똑같은 자산이지만 유동이냐, 아니면 유동 비유동 구분이냐, 아니면 혼합이냐 하는 세 가지 이야기로 자산을 분류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바로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산을 분류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보면 자산은 이렇게 되겠죠. 바로 유동자산 속에는 당좌자산과 재고가 있다. 비유동 속에는 투자와 유형과 무형과 기타 비유동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도표를 보며 여러분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좌는 즉각, 재고는 팔아야 된다. 비유동 속에는 투자는 바로 지배나 이윤, 유형은 영업에 필요한 자산, 형태가 있죠. 영업에 필요한데 형태가 없는 것, 권리금 같은 거. 그러면 투자도 유형도 무형도 아닌 이야기를 기타 비유동으로 돌리며 이와 같이 구분하는 걸 쭉 1, 2, 3, 4, 5, 6으로 가면 유동성 비율법,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면 유동 비유동 구분법, 뭐 뒤죽박죽 섞었다 이럴 때 혼합법이라는 얘기를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여기에는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의 무게다. 요 부위를 조금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물론 뒤쪽 가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앞쪽에서 바로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내용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잠시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맨 먼저 대손충당금이라는 말은 어떤가 의미를 보죠. 자,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갖다 뿌렸다 이겁니다. 언제? 2019년도 만약에 1월 1일부터 18년이라고 하죠. 2018년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도 또는 외상이나 받으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매출채권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외상을 갖다 팔았다 그럴 때 매출채권에는 자, 외상 매출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느냐 그러면 받으름도 있다. 우리가 처음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음을 받고 우리가 외상으로 줄 거다 이거죠. 그럼 오랫동안 거래를 했다면 외상으로 그냥 줄 거다 이겁니다. 그럼 매출채권과 외상 매출금 받으름이란 이 내용을 갖다가 묶어서 우리는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다 이게 거쳐지면 좋은데 거쳐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매출채권을 줬을 때 이게 어떻게 되죠? 기초재고, 여기 매입액, 매출액, 그 다음에 기말재고 해서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원가와 D를 비교하면 상품 매출 이익이다 하고 잡혔단 말이야. 그럼 매출채권을 해도 이게 매출채권이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이 돈이 그날 다 우리가 어디 되느냐 거쳐졌다면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난 거, 장사에서 이익을 봤다라는 말이 맞아. 그런데 이 일부가 다음 기로 넘어가서 떼먹혔다 이거예요. 떼먹혔다. 대손이 됐다. 떼먹힌 걸 대손상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익은 2018년도에 수익이 발생되고 비용은 그 결과로 빚어진 비용은 2019년도에 잡혀진다면 의임법을 쓴다면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거다 이거지. 야, 기분 좋게 상매이공 2018년도 잡아놓고 그로 빚어진 소원에 있는 대손 떼먹힌 비용을 왜 2019년도 내자 때 떠넘기느냐. 모순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12월 31일이 될 때는 떼먹힐 준비를 하라. 떼먹혔데이가 아니야. 얼마만큼은 떼먹힐 그 시데이, 떼먹혔데이가 아니야. 떼먹힐 그 시데이 하고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12월 30일은 떼먹힐 걸 대비하여 충당을 시켜놓은 게 대손충당금이다. 이 대손충당은 떼먹혔단 말이 아니라 떼먹힐 걸 대비하여 충전시켜놓는 거라. 이랬다가 이때 가서 떼먹힐 때 어떻게 되죠? 삭감시킨다 이거지. 그래야만 수익이 2018년도인데 그 빚어지는 비용도 2018년도에 같이 맞물려 가래. 이게 뭐죠? 바로 이런 중요한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지. 수익과 비용은 같은 기간에 대응시켜줘라.
그래서 대응 원칙에 따르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대손. 2018년도 외상으로 뿌리지만 외상 뿌려도 이익은 납쳤다. 그러면 혹시 떼먹힐지 모른대 하고 연말이 되면 못 받은 거의 몇 프로 정도는 떼먹혔는데 충전을 시켜주며 비용물 처리를 미리 충전시켜 놓는다 이거지. 그러다 나중에 떼먹히면 대손 충당금에서 떼먹힌 만큼을 어디 되느냐 그러면 DB시켜준다. 요건 안 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남에게 돈 떼먹힐 거는 외상으로 줬을 때. 근데 요 외상 영업은 매출 채권은 영업입니다. 장사를 하다 일어나니까. 근데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영업외가 되는 겁니다. 영업외. 왜? 장사와 직접은 아니니까. 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 남에게 돈 빌려줘서 떼먹혔대. 역시 대손이 되지. 남에게 상품 팔아가 돈 떼먹혔대. 그렇지만 매출 채권으로 일어날 땐 장사와 직접 관계가 돼. 영업이라고 하면 이건 장사와 보다는 간접이기 때문에 영업외로 돌려야 된대. 요거도 알아둬라.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때리는 이유. 떼먹힌 걸 갖다가 잡아주고 12월 31일 되면 떼먹힐 준비를 하는 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날 만났을 때 눈동자가 바뀌었다. 그럴 때는 떠나볼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12월 말일이 될 때는 떼먹힐 준비를 하자. 수익 비용의 대원칙이라는 얘기를 알아둬라 이거지. 근데 단 매출 채권의 경우는 영업으로. 대영업의 경우는 영업외로 돌려주리 하는 말이 되고 여기도 보자 이거지. 예를 보자 이거야. 기말의 현재의 명목상 가액이 100만원이고 예상되는 대손은 2%다. 100만원 정도 외상 대금 받을 거 있는데 1% 정도는 떼먹힐 것이다. 그러면 기말의 결산은 의하죠? 그렇죠? 일단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잡아줘라. 비용은 차변이죠. 그럼 떼먹혔다면 매출채권 바로 깨야 되겠지. 그런데 아직 떼먹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충당시켜 놓느냐? 바로 대손을 날걸 대비하여 충당시켜 놓은 금액에 충전시켜둬라.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충전시켜 놓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손 충당금, 요거는 그럼 뭐에 매출채권을 간접적으로 빼주는, 매출채권 마이너스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계정으로 충전을 시켜놔. 이랬다가 나중에 정말 떼먹혔다. 얼마 떼먹혔다. 예를 들어 5천원 떼먹혔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자 7천원 떼먹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만원 잡았는데 7천원 날려. 그러면 더 떼먹힐지 모른데 이건 얼마만 남아야 돼? 3천원이 남지. 왜? 7천 떼먹혔으니까. 그리고 이때 써야 비로소 매출채권에서 바로 빼준다. 얼마 날아갔어? 7천원 날아갔다. 이게 뭐죠? 요거는 12월 30일 날 충전할 때 충전했던 대손 충당금에서 날려. 그리고 이되죠? 매출채권에 직접 빼줘. 그러면 실제 발생할 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수익비용의 대원칙이라고 불러준다. 감가상각도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기계를 써서 1년에 끝나지 않고 3년 동안 기계를 쓴다. 그럼 3년 동안에 기계를 쓰기 때문에 이익이 날 거란 말이야. 근데 비용을 나중에 왜 되느냐? 처리할 때 비용 왕창 때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비용도 3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지. 이게 뭐가 되죠? 바로 대손을 잡는 것도 12월 30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매년 똑같이 어디됐냐? 서로 수익과 비용이 맞물려 가게끔 하는 것은 뭐죠? 수익비용의 대원칙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꼭 알아둬라 이거지. 떼먹힐 때 바로 치는 게 아니야. 12월 말일이 되면 항상 원래의 외상으로 뿌린 것 중에 요 정도는 떼먹힐 것이대 하고 잡아주는 게 뭐? 대손 충당금이란 말이야. 이랬다 다음에 떼먹히면 여기서 빼줘라 이거지. 이미 충전된 데서 배터리 충전해서 쓰는 거와 똑같다 이거지.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대손 이야기가 되고 이런 계정을 특히 평가 계정은 평가인데 차감적, 즉 자산을 간접적으로 빼주는 간접적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뭐가? 대손 충당금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했지만 수익비용의 대원칙 속에 또 하나가 뭐냐? 감가상각이란 말이야. 감가상각은 바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비용화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죠. 감은 마이너스, 가는 밸류, 상각은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회계에는 상각 그럴 때 상각은 비용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그럴 때 감은 마이너스, 가는 밸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비용화한다 하는 걸 갖다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근거는 어디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3년짜리 기계를 써서 3년 쓴다면 3년 동안 기계를 쓰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니까 비용도 3년 동안 균등하게 여기에 대비를 시켜주자. 수익비용의 대원칙이라 그랬지.
대손충당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무게, 건물이면 건물, 여기 건물 이렇게 쓰면 직접 건물에서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무게라는 개정에 넣은데, 그러면 바로 감가상각무게는 차감적, 건물을 간접적으로 빼주는 차감적이고, 근데 중요한 얘기는 무형에서는 권리금 같은 거는 바로 유형처럼 간접법을 쓰지 않고 바로 자산에서 영업권을 바로바로 빼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요 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쪽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자세히 자산 부채를 할 때 회계학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바로 일반적인 내용은 어떠냐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짜리 기계를 샀다. 그럼 300만 원짜리 기계를 샀다 그러면 300만 원 기계 사면 바로 어야 됩니까? 현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금이면 기계 300만 원. 그 다음에 해야 되죠? 현금 300만 원. 이제 300만 원 주고 돈을 샀다는 이야기가 돼. 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붕괴가 됐어. 그럼 1년 후에 만약에 이게 3년 쓴다라고 얘기하자 이거지. 3년 쓴다라고 얘기하자. 그럼 1년 후에는 뭐가 되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3년을 나누면 우리가 봤을 때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큼 날리고 직접 기계에서 빼는 게 아니라 기계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 여기서 예를 들면 100만 원만큼 빼줘라. 그럼 기계를 간접적으로 빼주는 평가 계정. 300인데 100이 날아갔대. 그럼 200만 원만 남았대. 하는 이런 계정을 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왜 되냐? 유형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영업권을 갖다가 권리금을 줬다 그럽시다. 영업권 300만 원을 현찰로 줬다. 그럼 현금 3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야. 요거는 예를 들어서 1년 후가 되었을 때 3년간 나눈다 그러면 영업권 상각 3분의 1이니까 얼마? 100만 원이란 말이야.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영업권에서 바로 뺀다 이거지. 영업권 얼마? 100만 원. 그럼 얼마 남아? 영업권 200만 원 남는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유형의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라는 간접적 방법을 취하고 차감 계정을 쓰고 기계를 간접적으로 빼주지. 이건 어디에 되죠? 직접 무형자산의 권리금 같은 거는 권자로 끝난 권리금이죠. 이건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차감한다. 이걸 갖다 여러분, 이건 간접적. 유형의 경우는 간접적. 무형의 경우는 뭐가 된다? 그렇죠. 직접 빼준다. 이건 기계 감가상각 무게하고 기계를 간접적으로 빼준다. 그러나 여기는 영업권을 바로 빼준다. 이게 바로 유형이냐 무형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각 이제 가벼운 속도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제 강의를 아무리 제가 섬세히 해준다 해도 미주알 고주알 넘어가면 몇백 강 강좌가 된다면 여러분 지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은 잡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자산에 대한 측정 기준을 보죠. 자, 자산의 측정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내용을 놓죠. 과거는 내가 얼마 주고 샀니? 판 게 아닙니까? 과거에 판 거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지. 얼마 주고 샀니? 역사적으로까지. 현재는 내가 산다면 얼마 줘야 되지? 현행 투입입니다. 현재 판다면 내가 얼마 받지? 현재는 사고 팔수가 다 있으니까. 그럼 미래에 갔을 때는 미래에 산다 하는 얘기는 여기 관계없고, 미래를 갖다 현재로 만약에 현가로 판다.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로 따지면 얼마지? 미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을 측정할 때는 옛날에 얼마 주고 샀지? 역사적으로. 현재 산다면 얼마 주지? 투입 가격. 현재 판다면 얼마 받지? 현재는 팔고 사는 게 다 있어. 그럼 미래 판다면 현재 가격으로는 얼마지? 이걸 갖다 얘기하는 1, 2, 3, 4 네 가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하나하나 역사적 원가부터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역사적 원가는 뭐가 되죠? 그렇죠. 현재 주고 사면 얼마 주고 샀지? 그 가격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뭐가 되죠? 역사적 원가야. 현재 산다면 얼마니? 현행 투입이야. 현재 판다면 내가 얼마 받죠? 현행 산출이야. 그 다음에 미래에 팔 걸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죠? 미래 현가야.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정하면서 여러분이 쭉 역사적 원가다, 그다음 현행 수입 가격이다, 현행 우리가 봤을 때 산출 가격이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원가와 시가 중에 이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쪽을 취하나, 원가와 시가 중에 둘 중에 낮은 쪽을 취하라. 낮은 쪽을 갖다 택한다. 그런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저가법이다. 여러분, 그러면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쪽을 취한다는 얘기는 뭐를? 결국은 법인세를 작게 내자. 탈세가 아니에요. 법인세 기업이 내는 세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왜 됩니까? 많이 내야 되지. 적게 내는 거, 이건 뭐죠? 바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걸 안전성, 보수주의. 탈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세금을 적게 내야 기업은 안전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쪽을 취하면 자연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작으니까 법인세를 적게 내지. 요 적은 쪽을 인정해 준 걸 뭐라고 하죠? 기업의 안전성 보수주의라고 불러준대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쭉 자산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고,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이겁니다. 부채는 바로 대변적 이야기로 뭐가 됩니까? 부채는 언젠가 남에게 줘야 할 돈을 우리가 부채라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부채 중에도 1년 내 갚아야 하느냐, 1년 후에 갚아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라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는 건 이미 개정을 갖다 할 때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지금은 복습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바로 1년 내 갚아야 할 빚은 어떤 거고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은 어떤 거냐? 매입채무, 매출채권의 반대죠. 외상으로 물건을 가왔다. 그럼 1년 치호가 1년입니다. 1년 이내 갚아야 돼. 그래서 요거는 유동이다. 단기 차입금이다.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돈 빌려온 거. 비용이 났는데 아직까지 안 줬다. 1년 내에 줘야 되죠. 수익을 미리 먼저 땡겼었다. 다 부담이 됩니다. 이건 뭐죠?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나 비유동은 장기 차입금이다. 돈을 빌릴 때 1년 후에 갚기로 했다. 장기가 되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위하여 충당해놨다. 퇴직을 다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죠. 10년 후, 20년 후니까 비유도이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채. 고리대금업자 사자가 아닙니다. 그 고리대금 사자가 아니라 회사 사자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얘기하고, 이 사채는 동네,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자를 얘기하는 사자는 절대 아니다. 그 사자는 바로 개인 사자를 얘기합니다. 개인사. 그래서 절대 그 사채를 얘기한 게 아니고 회사가 채권 2, 3년 후에 돈 갚기라고 빌리는 거로 본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끝나면 자본이란 말이야. 자본은 뭐가 되죠? 바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주주가 낸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로 본다면 이런 표를 얘기할 수 있죠. 자, BS가 있다. 이럴 때 BS 요건 자산이다. 얘는 부채다. 여기 자본이다. 그러면 요거 바로 뭐가 되냐? 자산 중에서 요는 바로 뭐가 되냐? 본드를 얘기하죠. 채권자에게 줘야 할 거. 여기는 뭐가 되냐? 주주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스톡이다. 스톡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B, 여기는 S를 많이 쓰는데 바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여기 뭐죠? 자본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자본은 크게 나눠가 주주가 낸 돈을 자본금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는 발행 주식에다가 액면가액에다가 발행한 주식 수만큼, 이걸 전부 다 자본금하고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통하여 자본이 늘어날 때 우리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발행했다. 그럼 200원만큼 더 받은 건 뭐죠? 주식 발행으로 초과된 금액이다. 자본의 분살로 원래는 1,000원인데 200원 더 받아서 200원을 자본의 분살을 자본잉여금이라 불러준다. 또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주식을 900원에 샀어. 소각했다. 그럼 100원만큼 요때 작게 주고 소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감자가 포테이토가 아닙니다. 감은 마이너스 자는 자본 캐피탈을 줄이며 일어난 이익이다. 즉 1,000원짜리 주식을 900원에 사서 소각했다 말이야. 사서 소각했다. 그럼 이때 뭐가 되느냐? 100원만큼 이득 본 건 뭐죠?
감자 차이, 자본의 분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자기 주식을 처분해가 이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이건 전부 다 자본 잉여금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익잉여금. 바로 여러분들 요걸 갖다 잉여금 계산서라고 얘기를 하죠. 잉여금 계산서는 바로 이익을 왜 잘랐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먼저는 배당을 줘야 되고,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 법에 의한 그 법적 적립금, 정관으로 의한 그 임의는 회사 임의라는 얘기가 되죠. 회사 임의 이하여. 그리고 잘라도 남은 거 처분전 잉여금. 요걸 갖다 표로 만드는 게 잉여금 계산서고, 잉여금 계산서는 주석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했던 바가 있다는 얘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에 대하여 쭉 정리를 우리가 마무리 지음으로써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요까지는 우리가 예전에랑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바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 이익이 났을 때 배당금.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리면 맨 먼저 뭐가 되냐? 바로 배당금을 주고 세금을 주고 상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정관에 의하여 잘라도 남는 것 하였던 이야기가 이 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걸 일람표로 만든 걸 뭐라고 해? 잉여금 계산서라 부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면 재무상태표가 다 잡혀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양식을 취하느냐 이것만 가볍게 우리가 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보고식이다. 보고식은 뭐죠? 나열합니다. 나열이다 이거지. 보고식은 나열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계정식은 T자로 된 거. T자로 이렇게 된 게 계장입니다. 보고식은 나열입니다. 자산의 뭐 쭉쭉쭉, 부채에 어떻게 쭉쭉, 자본에 쭉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두 가지 표. 그래서 바로 재무상태표는 보고식 그리고 계정식이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표를 여러분들이 책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